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타이거 ETF 웹 세미나에 접속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순서는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님을 모시고 현재 시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뒤이어서 제가 현재 시황에 딱 맞는 상품인 타이거 탑10 E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두 가지 구성으로 이제 웹 세미나가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예, 지금부터 바로 DB금융투자 김현겸 과장님 모시고 시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투자 전망에 대해서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리를 보시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각국의 통화 정책 및 재정 정책으로 시중에 자금이 풀리면서 각종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근까지의 흐름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의 각종 규제 그리고 이 자금 그것에 따라서 이 자금의 흐름이 증시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연준의 통화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요.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내 기업의 반대급부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언급을 드리고 정부 정책 수혜인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통해서 향후 투자할 만한 업종 및 ETF에 관해서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로나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코로나19 9월 24일 현재 글로벌 누적 확진자는 3,179만 명입니다. 전일 대비 약 29.8만 명. 최근에 1일당 약 3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이나 브라질, 인도, 유럽 지역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누적 확진자 수가 682만 명이고요. 지금 매일같이 약 5만 명 정도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머징에서는 이제 브라질에서 현재 3.3만 명 정도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인데요. 약 8에서 9만 명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 좀 2차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으로 좀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유럽 지역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검사 수가 증가가 됐고요. 젊은 층의 방역 수칙 미준수 그리고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정부들의 소극적인 봉쇄 정치, 물론 지금 영국은 조금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확진자 수 늘어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00명대 넘었다가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100명을 상회하는 100명을 기준으로 지금 움직임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화이자 같은 경우 이미 백신 제조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수십만 회 분량을 만들었다. 올해 안에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3상 임상에서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요. 가장 최근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6만 명을 대상으로 215곳에서 임상 3상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6만 명의 수치는 지금 경쟁사 대비 가장 임상 대상자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시노백을 중심으로 시노백 같은 경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2021년 초 일반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빠른 데는 이제 제넥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24일 날 국내 폴루스 업체와 코로나19 DNA 백신 양해각서도 체결을 했는데요. 현재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백신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아직 확산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백신이 연내 생산 시작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가는 상황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거라는 언급도 있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9월에 FOMC가 있었고 최근에 파월 의장의
의외 증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FOMC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3년까지 재료금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연방기금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을 했습니다. 연준의 전망치들은 예상보다 탄력적으로 최근에 경제지표 반등에 따라서 6월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상향 수정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6.5%에서 마이너스 3.7%로 올라갔고, 실업률 역시 9.3에서 7.6%로 훨씬 좀 빨리 좋아지는 그런 전망으로 좀 수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2024년에 4%까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수치가 이제 실업률 수치이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가 이제 물가의 수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업률과 물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안정을 찾는다라고 현재 기준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분쟁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의 대응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 2019년 5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후에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사들이 화웨이로 일부 제품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도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건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제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2020년 올해 5월 달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스템 온 칩을 하는 이런 회사, 그리고 SSD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희비가 엇갈린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화웨이의 이런 완제품, 스마트폰 통신 장비의 이 완제품, 그리고 반도체 팹리스, 하이실리콘이라는 이런 회사,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이 SMIC이라는 회사를 제재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제재를 지금 점점 확산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의 반대급부의 그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화웨이 제재가 시작이 됐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술 없이 홀로서기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에 이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화웨이의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입니다. 미국에서 제재를 하면서 국내에서는 애국심이 발동하면서 점유율이 50%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중국 외 지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글로벌리하게는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국내에서는 오히려 애국심이 발동하면서 지금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추이인데요. 이 부분 역시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중국 안에서도 오포, 비보, 샤오미에게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글로벌리하게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제 점유율에 뺏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스마트폰 가격대별 경쟁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높은 가격대, 가장 저렴한 가격대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상위에는 애플이 가장 지금 점유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 그 다음이 이제 화웨이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화웨이가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삼성전자나 애플, 그리고 여타 다른 중국 회사들이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UN 기후 변화 회의가 있었죠. UN 회원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는, 감축하는 기후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해당 협약은 20-20-20을 타겟으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소, 그리고 그린 에너지 점유율 20% 달성,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20% 개선한다. 그래서 20-20-20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21세기의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약 2도씩 상승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올해 유럽연합이 1월 달에 발표한 EU 그린 뉴딜 정책에서
지금 계속 EU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뉴딜 정책을 정말 급속도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EU는 향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에서 55%로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10년간 최대 1조 유로의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물론 이 EU 기후 협약에서는 탈퇴를 했지만 지금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이산화탄소 감축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에너지 생산의 효율화를 통해서 풍력발전으로 1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을 2010년 55에서 65달러에서 2018년에는 10에서 15달러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 역시 동일 단위 생산 비용이 2010년에는 140에서 150불에서 2018년에는 34불에서 41불까지 하락이 됐고요. 2022년까지 24에서 30불까지 비용을 이제 단가를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 감축된 그런 그래프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13페이지를 보시면 OECD 국가 IEA에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 없이 큰 폭의 하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린 에너지 수요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0년 풍력과 태양열은 전 세계 발전량의 약 9%를 차지할 것이다. 이외에 수력과 원자력까지 합칠 경우에는 약 40%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지금 가장 많이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석탄 발전량을 초과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40년 세계 각국 그린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시 수력 발전은 전 세계 발전량의 12에서 16%, 태양열은 최소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저탄소 에너지 및 녹색 인프라 관련된 업체에 관련돼서 또 수혜가 좀 전망이 되는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관련된 그런 전체 국비에서 총 사업비 73조에서 국비에서 43조 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에서 유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국비 43조 원 중에서 녹색 인프라, 저탄소 에너지, 녹색 산업 생태계에 각각 12조 원, 24조 원, 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여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바로 저탄소 에너지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2차전지, 태양광, 풍력 발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1차 급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방 시장인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 할당된 총 사업비 36조 원 중에서 그린 뉴딜 에너지의 50%를 2차 전지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2차 전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해당 분야의 세 가지 키워드는 전기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구축, 이 순서대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따라 전기차 및 ESS 관련 배터리 매출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의 목표치는 2022년에 43만 대, 2025년에는 113만 대, 2030년에는 300만 대까지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분기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현재 9.3만 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5년까지 연평균 약 52%의 성장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폭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충전시설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속 충전기 1.5만 대, 완속 충전기 3만 대 등 2025년까지 누적 충전기 4.5만 대를 확보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1조 원, 국비 9조 원을 통해서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세부 과제로 풍력과 태양광 및 자가설비 20만 가구, 신재생에너지 업종 지원 등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 현재까지 태양광 풍력 발전의 누적 설치량은 12.7기가와트입니다. 태양광이 11.1기가와트고요. 풍력이 1.6기가와트. 아직까지 풍력이 굉장히 좀 미미한 상황이죠. 향후에 2022년까지 26.3기가와트, 2025년엔 42.7기가와트로 대폭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굉장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KRX BBI 지수, BBIK 뉴질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의 본격적인 적용은 이제 10월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BBIG라고 하면 배터리와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게임, 이 네 가지의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네 가지 산업에서 이제 각 핵심 세 종목들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배터리에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바이오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인터넷에는 네이버, 카카오, 더존 비즈온, 게임에는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이렇게 현재 각 세 종목들이 가장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지금 보시는 표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군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표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시장 변화를 기대하는 증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유럽 및 국내에서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좀 조짐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역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서두에 지금 미국의 4개 업체, 특히 최근에 존슨앤존슨이 6만 명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중국의 시노백 역시 지금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서 임상 3상, 그리고 내년 초를 목표로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전 같은 셧다운의 우려는 많이 희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또 추가 유동성에 대한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 조정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재정정책, 미국의 재정정책을 통해서 지금 파월 의장이 자꾸 재정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미국 정치권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연방대법관의 한 명이 임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해결은 분명히 될 것이고, 이런 큰 흐름의 유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된다면 아무래도 경기 회복 사이클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성장주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시장 분위기가 약간의 가치주로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또 이동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 또 국내 코로나 사태, 대외적인 코로나 이슈들이 아직 불안감은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성장 섹터에서는 그린 뉴딜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BBI 지수에서 나타냈던 이 언택트 시대에서 핵심 종목이었던 카카오와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이 이제 언택트 시대를 이제 넘어가면서 5G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변화되는 사회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회사들로 또 진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서 또 국내의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이 자동차 업종 역시 굉장히 앞으로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반대급부 플러스 내년으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의 회복, 이 부분을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닝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시장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재 현대차 신차 사이클에 들어서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미래 전기차, 수소차 역시 계속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향후 지금 시장 조정 이후의 시장을 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타이거 ETF 관련된 ETF에 좀 관심을 갖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투자의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만 시황 정리는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경 과장님이 아주 시황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셔서 핵심만 잘 전달해 드렸는데요. 잘 들으셨나요? 네, 이제부터 지금 시황에 딱 알맞는, 앞에서 들은 시황에 알맞는 타이거 탑10 ETF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이거의 탑10 ETF의 투자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해당 ETF의 구성 종목이 최근 6월에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돼서 어떻게 타이거 탑10 ETF가 더욱더 투자 매력도가 증가했는지를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뭐니 해도 성과가 제일 중요하죠. 성과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탑10 주식에 투자합니다. 말 그대로 탑10 주식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잘라서 저희가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닌 유동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의 신성장 산업인 BBIG에 집중 투자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장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BBIG인데요. 왜 BBIG가 떠오르는지, 그리고 왜 이 BBIG 기업들이 이 ETF, 탑10 ETF에 많이 있는지도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탑10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탑10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업종을 좀 살펴보면 업종 구성이 또 굉장히 다양해요. 10개밖에 되지 않지만 뭐 IT 섹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자유소비재, 좀 소재도 있고요. 헬스케어. 이렇게 5개 섹터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섹터 안에 있는 대장주들로 편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최근 증시가 대장주, 대형주 위주로 유동성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역시나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섹터 비중으로 보면 다양한 섹터가 들어있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본다면 역시나 디지털 이노베이션과 언택트 패러다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 패러다임에도 굉장히 잘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가 성장성이 높은 유동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선별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탑10 ETF의 PDF, 즉 편입하고 있는 종목 전체입니다. 10개고요, 이름처럼.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 네이버부터 쭉 해서 LG생활건강까지 들어있고요. 근데 가끔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없을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유동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만 시가총액을 계산할 경우에는 탑10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10위권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빠져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빠져 있는 10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탑10 ETF다 보니 그럼 이 ETF 안에 들어있는 탑10 종목들이 현재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에 대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종목들, 10개 기업들이 현재 비즈니스 어떻게 하고 있고요. 향후 수익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9월 초에 버라이즌이라는 미국 1위 통신사와 5년간 8조 원 규모의 5G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장비의 특성상 최근 향후 1년 혹은 2년 내에 매출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계산해본 결과 약 한 1년 안에 5천억 수준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버라이즌과의 그런 통신장비 수주 계약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미국의 2등, 3등이 있겠죠.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의 통신사들과의 장비 수주 경쟁에서도 한 단계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향후에까지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연이은 호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 8월에 IBM의 파워10 CPU
서버용 CPU인데 이걸 또 수주를 따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카드죠. 지포스의 최신 시리즈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라는 모바일용 칩셋을 또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19년 동안에 파운드리 매출액은 한 11조 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런 대형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한 15조 원 정도, 그 다음에 내년에는 20조 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호재들로 올해 3분기 실적 역시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죠. 제가 10개 종목을 다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만, 제가 주요 종목들의 주요 쟁점들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다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온라인 구매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이나 뉴스, 영상 등의 콘텐츠 소비에 있어서도 인터넷 플랫폼 의존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네이버 쇼핑의 예상 거래액이 30조 원에 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디지털로 쇼핑을 하기 때문이죠. 전년 대비 51%가 성장한 수준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국내 1위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6월 8일 미래에서 대우와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 이후 2달 정도 됐을 때 40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생겼고요. 근데 이 40만이라는 숫자가 작게 보일 수 있겠지만 같은 기간 내에 증권사 CMA 계좌가 한 98만 계좌가 생겨난 거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양호한 성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대출, 후불결제 서비스까지 계속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핀테크와 그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기존의 네이버가 강점을 갖고 있던 디지털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까지 삼박자 시너지가 향후 장기적으로 유효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터넷 업종 최우선 탑픽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종목인데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한 1.2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근데 그 이유는 뭐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맞으면서 8월에서 9월 사이에 반도체 장비를 계속적으로 미리 선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거에 반사이익을 받아서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했고요. 그거랑 별개로 일단은 서버 D램 수요가 개선이 아직은 보이진 않지만 반대로 모바일이나 PC D램의 수요 개선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D램 수급은 또 연말로 갈수록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과 각종 모바일 기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죠. 코로나 이후에 주가 상승이 별로 없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저희는 반도체 업황이, 그러니까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이 미리 가격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악재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럽 전기차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죠.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지금 현재 빅3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스마트폰 출시, 그 다음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지금 여기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형 전지 공장 가동률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엇보다 내년에 젠5라는 배터리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적용한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양극재에서 니켈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 공급의 지속성이 증가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이니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를 적용한 배터리가 내년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 다양한 전기차에 사용하게 되면 또 굉장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S 산업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SS가 뭐냐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은 계속 적시에 전력을 생산하기가 어렵잖아요. 태양열이 계속적으로 내리쬐는 것도 아니고
뭐 바람이 계속 세게 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연 환경에 의해서 전력 생산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력 생산에 하기 좋은 환경일 때 많이 생산해서 저장해 놓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한 이 ESS는 향후 인류가 신재생 에너지로 갈 경우, 클린 에너지로 갈 경우에 필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요. 여기서 또 삼성 SDI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SS 산업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유럽 전기차 점유율 11%입니다. 근데 여기에 1등 공신이 코나 EV라는 전기차고요. 항속거리가 400km가 넘어요. 그 다음에 가격은 또 4만 달러 정도라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온 환경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차는 저온 환경, 즉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고요. 주행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노르웨이 같은 그런 혹한기 국가에서 겨울철 주행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코나 EV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를 실시한 자동차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죠. 그게 뭐냐면 그 성능 저하율이 제일 낮았다. 그래서 또 이게 한때 회자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코나 EV의 그 판매 호조로 현재 지금 유럽 전기차의 12%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새로운 모델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할 예정이고, 이 경우에 이 자동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한 12%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차를 생각하면 테슬라나 이런 회사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현대차도 전기차에 있어서 글로벌 메인 플레이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있어서 플랫폼이 뭐냐면 차체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자동차 플랫폼을 그대로 준용해서 갖고 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는 이점이 있죠. 생산도 빨라지고. 다만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그런 베네핏은 포기해야 됩니다.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극대화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맞물려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는 승용차, 수소 연료 전지차는 상용차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빌리티를 둘 다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전기차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도 간단히 보면요, 재밌는 게 9월 1일 카카오 TV를 런칭했는데요. 카카오톡이라는 가공할 만한 플랫폼을 활용하다 보니 이용자 수가, 그러니까 친구를 추천한 이용자 수가 벌써 260만 명이 넘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오리지널 컨텐츠 뷰가 1300만이 넘고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신규 OTT 시장을 진입을 해서 여기서 메인 플레이어가 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슈퍼앱이라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이제 배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날 경우에는 충분히 카카오 TV라는 신규 OTT 회사가 기존의 OTT 강자들을 제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에 해왔던 광고나 커머스 본업도 고성장 중이고요. 역시나 네이버와 더불어서 인터넷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LG화학 정도만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에 LG화학이 물적 분할 때문에 언론을 뜨겁게 장식을 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매도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물적 분할을 단행한 이유가 또 있죠. 그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현재 일단 2차전지 산업부터 보시면 2차전지 산업은 다양한 고정 비용이 투입돼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매년 한 3조 이상의 투자 비용이 들고요. 근데 LG화학은 이 투자 비용을 어디서 갖고 왔었냐면 석유화학에서 번 돈으로
전지사업부에 투자를 해왔던 거죠, 그동안. 근데 다행히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혁신 테마와 맞물려서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기존의 핵심 부서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죠. 석유화학, 그다음 첨단 소재, 생명과학 분야, 이 세 분야에서. 그래서 밸런스 있는 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로 빼내는 거죠. 나머지 기존에 있던 핵심 본부도 투자가 골고루 이루어지고 경쟁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LG화학은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 뭐 가칭이긴 한데 여기 지분 100% 보유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전지 사업부에 대해서 영향력은 뭐 IPO에서 신규 주주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뭐 100%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존의 전지 사업부는 투자를 받기 더 쉬운 방법으로 물적 분할을 했고 기존의 또 원래 핵심 산업은 이제 전지 사업부가 나갔기 때문에 기존의 전지 사업부로 계속 갔던 투자 자금들이 골고루 기존 핵심 부서에 다 투자가 돼서 전체적으로 LG화학이란 큰 모회사의 경쟁력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장표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 탑10 ETF 딱 10개만 갖고 있죠. 그래서 10개에 대한 회사의 쟁점, 현안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다음부터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뭐 BBIG 대표 종목들도 탑10 ETF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그래프인데 성장주 투자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그래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에 해당되는 거지만 미국은 또 글로벌로 대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1980년대에 매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매 국면마다 새로운 혁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80년대 보시면 PC, 개인용 컴퓨터 혁신이 있었죠.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아마 IPO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말, 뭐 이때 인터넷 혁명, 닷컴 버블이라고 많이 기억하시지만 인터넷 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이 딱 나오고 나서 수많은 인터넷 회사들, 검색 엔진 회사들, 포털 회사들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한 2007년에는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PC와 인터넷이 폰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BBIG 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BIG 이노베이션 앞에 이런 세 가지 이노베이션들이 있었고요. 재밌는 거는 이 이노베이션의 기간들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PC 패러다임에서 한 10년, 15년 이상 있다가 또 인터넷 패러다임이 왔고요. 또 한 10몇 년 있다가 스마트폰 패러다임이 왔죠. 그리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화살표처럼. 층층이 쌓입니다. 이 혁신의 그런 혁신 플레이어들이. 그래서 PC 혁신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라는 회사들, 당시의 성장주, 지금도 성장주죠. 수십 년대 성장주인데, 이 회사들이 지금까지도 성장주 원픽으로 꼽히고 있고, 심지어는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됐죠. 그리고 제일 빨리 혁신하는 회사가 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BIG 역시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또 이미 한국에서는 그 종목들이 대형주이기도 하죠.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BBIG로 인해서 펼쳐질 새로운 혁신에 있어서 그 초입 단계고, 그 다음에 그 새롭게 생성될 그런 수혜를 대다수 가져올 그런 종목들은 바로 BBIG에 속해 있는 대형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매 순간 혁신이 있었고, 지금은 BBIG 혁신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뒷받침이라고 하듯이 이 표가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쭉쭉쭉 지금 탑 20위권 내의 기업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90년대는 나라의 기간 산업 비중이 높아요. 뭐 은행, 뭐 이런 데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나라의 기간 산업들, 뭐 건설, 뭐 장비, 뭐 은행,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업종들이죠. 이런 데들이 필연적으로 종목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당연히 2000년대에도 우리나라는 IT 종목들이 전 세계적인 IT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뭐 통신사나 이런 IT 기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 차화정을 지나서 지금 현재는 바야흐로 언택트 디지털 패러다임의 시대다. 그래서 보시면 BBIG 플러스에서 뭐 다양한 성장 종목들, 성장 주식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죠. 금융은 하나도 없고요. 그만큼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BBIG 종목들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연초 이후에 BBIG 시가총액 상승률을 제가 한번 표를 그려봤어요. 평균 상승률이 93%예요. BBIG 종목들이. 최근에 뭐 기관 투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과히 성장주 열풍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평균 상승률이 93%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걸 투자해도 되냐?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 물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이 항상 우상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얘기했던 요 그래프를 보여드립니다. 예. 요 그래프를 보여드려요. 지금, 봐봐요. 지금 아까 PC 이노베이션을 책임졌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은 뭐 없나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더 잘 나가고 있죠. 더 많은 혁신을 해나가고 있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뭐 이런 회사들, 아마존, 이때 반짝하고 지금은 없나요? 아니죠. 아마존 계속 혁신하고 있죠. 모든 혁신들이 메가 트렌드 혁신을 주도했던 회사들이 현재까지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2007년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바야흐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대가 도래했고요. 이때 많은 회사들이 생겼죠.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면 페이스북 지금 뭐 없나요? 지금 계속 있죠. 더 잘하고 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보시면 BBIG 종목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회사들은 각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가 많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 업계에서 각 업계 차지하는 지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회사가 자기네 자사 정책을 조금만 바꿔도 인터넷 플랫폼 섹터가 요동을 쳐요. 그만큼 얘네는 더욱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BBIG 혁신의 문이 열린 이상 일단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성장주의 특징은 그래요. 이 미래의 가능성이 처음에 조명받으면 주가 많이 오릅니다. 그 뒤에 이제 실제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향후 중장기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길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오른 건 당연한 현상이고, 뒤에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야 비로소 천문학적인 성과, 우수한 성과가 나오는 거죠. 앞에 버블은 뭐 앞에 초기에 많이 올랐을 때 성과를 내셨던 분들은 정말 부지런하거나 뭐 인사이트가 있지만 일단 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실제 정말 판이 바뀔 때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투자자들이죠. 이분들은 근데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평균 상승률 93% 이거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차, 카카오, NC소프트 계속적으로 혁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주가는 굉장히 반응을 할 거고 또 높은 성과로 이어지겠죠. 네, 여기까지 저희 타이거 탑10 ETF의 보유 종목과 그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성 종목이 변경됐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탑10 ETF는 유동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한다고 했죠. 유동시가총액이란 주가 플러스 곱하기 유동주식수입니다. 유동주식수는 뭐냐? 상장 주식수,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에서 대주주 지분을 뺀 나머지 주식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져있는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75% 이상이에요. 그래서 대주주 지분을 뺀 나머지 유동 주식수로 계산한 시가총액은 13조다. 그래서 탑10에 못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삼성바이오로 좀 당연히 있겠지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체크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올해 6월에 종목이 바뀌었죠.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변경이 됐고요.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지수가 정기 변경되면서 이 ETF도 같이 지수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탑10 ETF는 1년에 2번 종목이 교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 교체를 통해서 투자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매력도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게 종목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빠진 게 금융 섹터가 빠지고, 금융 섹터들이 빠지고, 혹은 철강 섹터가 빠지고, 전기전자나, 그 다음에 게임, 인터넷 같은 소비자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좀 더 투자 매력도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상품이다 보니 역시나 성과가 좋아야 손이 가겠죠. 보시면 탑10 ETF가 연초 이후, 그러니까 올해 2020년 이후에 17%의 성과를 냈고요.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한 9%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탑10 ETF가 코스피 대비 8%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성장주에 유동자금들이 집중되고 있다. 성장주에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라는 완전히 분산된 인덱스보다 저희가 탑10 성장주, 그 안에서도 대장주에 골라서 투자했던 이 ETF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나는 BBIG 열풍과 또 미국의 나스닥에 일어나는 기술 성장주,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도 BBIG가 필두가 되는 이런 성장주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근데 BBIG에 들어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탑10 ETF에 들어있죠? 그래서 성과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탑10 ETF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장명은 탑10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292510이고요. 292510을 검색해서 쉽게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 ET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대형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요거는 꼭 기억하셔도 이 한 문장은. 그 다음에 최초 상장일은 2018년 3월 30일 날 상장되어 있고요. 기초지수는 FN가이드 탑10 인덱스입니다. 위험 등급은 주식형 ETF 때문에 2등급의 높은 위험이고요. 총 보수는 연 0.15%입니다. 그래서 보수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타이거 탑10 ETF 설명을 마쳤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 ETF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ETF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투자자분들한테 ETF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려드릴까를 고민한 결과 올해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그 타이거 ETF 홈페이지를 리뉴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이쁘게 만들었고요. 가독성도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당연히 투자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도 꽉꽉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방문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팁을 좀 제가 하나만 추천을 드릴게요. 이건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팁입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아무리 많아도 ETF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ETF가 450개가 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 ETF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ETF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게 투자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그걸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ETF 홈페이지, 저희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오시면 전체 운용 상품을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을 기업을 쳐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 투자자분들이 ETF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들은 잘 알 겁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름을 잘 알겠죠? 예를 들어 LG생활건강이 궁금하다. 이 LG생활건강을 내가 봤는데 잘 될 것 같다. 근데 이 종목을 하나로만 가져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펀드나 ETF 찾겠죠. 그럼 저희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오셔서 LG생활건강을 검색을 하시면 LG생활건강을 많이 담고 있는 ETF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타이거 200 생활소비재, 뭐 타이거 화장품, 뭐 타이거 경기방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ETF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ETF들을 눌러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 타이거 200 생활소비재는 전략이 이거고, 여기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 여기는 LG생활건강이 이런 이유로 편입되어 있구나. 그럼 나는 이 ETF가 나한테 맞나? 내가 필요한가?를 또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종목을 갖고도 다양한 ETF들을 검색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해서 본인의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공고하고 수익성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것들 꼭 유념하시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ETF 투자자분들이 저희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오셔서 더욱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웹세미나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